네, 시작하시지요. 네, 서론인지 서문인지, 서론, 서문, 뭐,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페르낭 브로델이 이제 이 책을, 누가 이런 책 하나 써다오 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가, 이제 브로델 나이가 한 48세쯤이었대요. 그런데, 아닌가? 48년도인가? 뭐, 그랬는데 실제로 이 책이 나온 건 그 후에 30년 후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이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기본적인 어떤 물질 문명 이 어떤 거가 있을까 했을 때 기존의 역사학이 뭐 사건 중심, 뭐 영웅 중심, 승리자 중심이었다면 그래도 전체적인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문화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1권은 그렇고, 2권은 시장, 경제,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3권은,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보는 거여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한 30년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는 작업이 30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류 역사 혹에서 사람이 그래도 중심이 돼서 뭐 인구수가 얼마고 뭐 어디에 뭐 몇 퍼센트로 분포하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수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먹는 거 빵에 대해서 다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상의 양식 빵이 지나고 빵 다음에 어, 음, 빵 다 지났고, 3장이 사치품과 일상용품에서 저는 지난번에는 뭐 고기 먹는 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음료수와 라는 부분을 제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근데 음료수의 역사를 말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해야 될 텐데, 여하튼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뭐 물과 뭐 여러 음료수라고 할 때 술도 포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흥분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식품이라는 뜻으로 쓴 것 같다라고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번역하기에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어서 흥분제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제목에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인간이, 인간 몸의 70%가 물이다라고 어렸을 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잘 확실하진 않습니다. 음, 음, 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물이 꼭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이 있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당장 있는 물에 만족해야 돼서 빗물, 강물, 샘 혹은 비가 올 때 그 웅덩이 뭐 이런 거, 웅덩이라기보다는 항아리 뭐 이런 것들, 우물, 물통, 구리그릇, 증류기를 이용해 바닷물을 증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을 얻었습니다. 페이지 304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304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제 이건데요. 베네치아의 저수조 우물, 수평 단면도와 수직 단면도가 그림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1번이 중앙 우물, 2번 그 옆으로 있는 게 빗물을 모으는 저수조, 그리고 3번이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 4번 점토 벽면, 5 빗물을 받는 도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네치아 같은 데가 그 우물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베네치아 이런 데는 바다 근처에서 뭐 땅이 뭐 진흙이 있고 뭐 이래서 생각보다 우물을 파도 그런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 거를 우리가 요즘은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게 어, 그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um을 만드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래서 아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다라고 해서 되게 어, 긴 길게 여러 번 그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책이 없어져서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 베네치아의 물처럼 이렇게 우물을,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서는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면 여기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물로 된 길이죠. 그러니까 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이제 물이 다니는 길을 수로라고 하는데 이스탄불의 수로가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그 수로가 유명해서 지금도 로마 이제 가면 그 수교 뭐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네. 아구스트 무슨 수교 이래서 그 물이 흐르는 다리 이런 거가 이제 그 여전히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 가고 또 포르투갈의 또 수로들이 17세기까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음, 뭐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 가면 이렇게 우물들이 오픈돼 있었는데 사고로 뭐 아이가 한 명 다쳤나 죽었나 이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우물들을 다 덮어놨다고 해요. 근데 강물을 퍼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강 뭐 이래서 물이 있는 곳이면 예전부터 그 강 주위에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 루브르 궁전, 튀일리 궁전 같은 경우는 생강에 물을 끌어다 썼다고 하고 파리에다 물을 공급하면서 물 배달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데 1782년에 페리에라는 형제가 그 사요라는 데다가 두 개의 소방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이렇게 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런던도 따라했다고 합니다. 물을 파는 세계 많은 거의 모든 도시들에서 물을 팔았고, 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고 했나요? 뭐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물을 이렇게 파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끓는 물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되게 건강에 좋았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중국은 이제 차를 많이 마시니까 끓는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잘 됐을 것 같네요. 음. 근데 이스탄불에서는 여름에 눈 녹은 물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데요. 앙리 3세 시대부터 눈 녹은 물이 유행해서
몰타 기사 단원들이 그 물을 조달했는데 이게 그 더울 때 그 열이 올라서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차가운 물이 최고의 치료약이다, 뭐라고 말했다고 해요. 몰타 기사단, 몰타는 그 이탈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물에 대해선 그렇고요. 포도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유럽 전체에 공통된 일이지만 포도주 생산은 유럽 일부에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포도는 북위 49도 이상에서는 수위 때문에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서만 자랐다고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멕시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다가 그 포도 묘목을 옮겨 심어서 포도 재배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때 프랑스 포도주가 유명하고 또 이렇게 이쪽 그 남미의 어느 나라도 유명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칠레인가 페루인가? 네. 실내. 그래요. 아, 근데 포도주 성공에 그 가장 놀랍게 성공을 거둔 곳은 대서양의 섬들이었다고 해요. 마데이라 섬, 마데이라 섬은 적포도주가 사탕수수를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조레스 제도도 포도주 생산을 했고,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 섬의 백토주가 유명해서 앵글로색슨계 또는 이베리아계 아메리카로 심지어는 영국까지도 수출했다고 합니다. 높은 도수의 포도주를 좋아하는 수많은 소비자가 있는데 특히 영국인들은 포도주로 만든 리케르주인 말부아지주, 포르토주, 말라가주, 마데이라주, 헤레스주, 마르살라주 여기 거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17세기부터 모든 종류의 증류주를 유통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에 보면 병에 담고 코르크 마개로 막잖아요. 그 포도주가 상하지 않게 포도주가 이렇게 배로 옮길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다 상해버리잖아요. 근데 코르크 마개가 이때 16세기 이때 만들어졌나 봐요. 16세기 아니면 17세기 이쯤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포도주 특산지는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도 중요하지만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수로에 가까이 있는 이런 곳이 유명하다고 해요. 프롱티냥, 안달루시아, 포르투갈, 보르도, 라로세. 그리고 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를 팔아야 되니까 대도시 근처도 잘 적어대는데 오를레앙, 파리가 또 유명하고 그러니까 오를레앙의 포도주는 옆에 파리 사람들이 먹고 그레코는 라티노 뭐 만자구에라 아 그 나폴리와 로마 사람들이 먹은 건 그레코, 라티노, 만자구에라, 라크리마, 크리스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를 나폴리와 로마에서 이제 소비를 한 거죠. 근데 원산지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포도주가 점점 사치품으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중 소비가 일반 원칙이 돼서 파리 선술집에서도 광고문이 이제 이런 광고문이 붙어져 있었대요. 너네들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모두 바쿠스처럼 마시자. 눈에서 포도주가 새어 나오도록. 얼마나 마시면 눈에서 포도주가 나오겠어요? 근데 주로 힘든 사람들, 삶이 고달픈 사람들, 네.
에게 일종의 그런 삶으로의 도피를 잠시라도 술을 마시면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어서 이렇게 대중소비가 가능해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소비가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었다, 이런 거고요. 카스티아 농민들은 그래서 포도주를 고통의 망각 혹은 고민 털어버리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다음 맥주예요. 맥주는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 맥주라고 해서 보리로 만든 맥주를 마셨다면 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맥주, 아프리카는 조로 만든 맥주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근데 맥주에 대한 건 뭐 옛날 뭐 기원전 2000년대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맥주를 만드는 건 되게 다양한 이런 곡식이면 다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메가. 는 보리쌀이 메가고 밀, 보리, 호밀, 조, 기리, 혼합밀, 뭐 싹을 틔운 보리에서 홉, 홉이나 쌀을 첨가한다 했는데 이 홉이라는 게 우리가 맥주를 호프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일 것 같아요. 호프. 옛날에는 맥주를 만들 때 양귀비 그런 약간 계양귀비도 그 마약 성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버섯, 향료, 꿀, 설탕, 월계수 잎을 그 맥주에다가 넣기도 했대요. 그리고 흔히 맥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료수라고 불렀는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의 음료수하고 대비돼서 네덜란드에서는 부자들이 16세기부터 라이프치히에서 수입되는 고급 맥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영국은 에일이라고 그 요즘 맥주에 에일 많이 본 것 같은데 영국산은 에일인데 램버트 에일이 그중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술 종류의 하나가 또 시드르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스카야 지역이 원산지고 시드르 사과나무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서 아마 시드르가 사과나무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르 할 때 사과주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맥주라는 게 곡물을 이용하고 근데 그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그만큼 밀을 거기다 쓰니까 빵이 감소한다. 이제 그래서 또 다른 밀 대신에 사과나무와 시드르는 곧 입지를 넓혀갔다라고 할 때 시드르가 사과나무랑 약간 다른 다르지만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동부 노르망디에 이게 도착을 했는데 주로 석공이나 하인이나 하녀들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파리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술을 마셨나 1781년부터 86년까지 거의 5, 6년 동안, 5년 동안 했더니 포도주는 121.76리터. 이거에 비해서 맥주는 8.96리터, 시드르는 2.73리터라고 할 때, 포도주가 엄청 많네요. 하루에 한 병씩 먹나? 그러게요. 술, 어, 응,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증류주, 때늦은 성공. 그 술을 제조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이제 양조주가 있고 증류주가 있고 혼성주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양조주는 발효한 액을 그대로 마시는 술, 이래서 포도주, 맥주, 시드르, 청주 이런 거가 들어가고 증류주는 발효액을 증류기에 넣어 알코올 성분을 증류시켜 만드는 술로서
위스키, 보드카 이런 거 한 40도 다 넘지 않나요? 전통 소주 이런 거. 그래서 안동 소주, 개성 소주, 이런 거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 술은. 혼성주 또는 제주, 이거는 양조주, 증류주, 순수 알코올 수용액을 원료로 과실, 향료, 당분, 조미료, 색소 등을 혼합하고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술이라고 합니다. 리케르주, 베르모트, 라타피아, 약주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고 소주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코올이 등장해서 16세기에 등장했다면 17세기에는 점점 이게 확대됐고 18세기에는 대중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브랜디라는 거는 뭐냐면 포도주를 증류기로 그 증류시켜서 얻는 거를 브랜디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불태운 술, 생명의 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증류기는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암비코스. 약사들이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술을 써서 치료약으로 쓰기도 했다고 해요. 브랜디는 오랫동안 치료약으로 쓰여졌는데 페스트나 통풍, 목소리 상실에 특히 효과가 있어서 화학론이라는 책에서는 이 브랜디가 만병통치약으로 그 설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류 과정에서 모든 게 또 다 좋은 것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증류했을 때 뭐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는 뭐 하급이고 뭐 얼마면 뭐 중급이고 얼마는 뭐 최고급이고 뭐 이렇게 이제 품질이 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브랜디의 생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리케르즈 중에 라파티아라는 게 있는데 이 얘네들은 이름을 로솔리스라고 말했대요. 이 브랜디 리케르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이슬. 그러면서 태양의 이슬에는 태양은 들어있지 않고 불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럼주는 뭐 설탕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영국, 네덜란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류주는 암스테르담 상품 거래소에서 값이 매겨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유럽 이외에서 증류주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어떤 식물이든지 발효시키면 다 알코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인디언들은 단풍나무, 멕시코에선 용설란, 뭐 이렇게 등등등등 옥수수, 뭐 설탕, 대추야자, 뭐 사케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코코아, 차, 커피. 증류주의 발견과 거의 같은 때에 세 가지의 새로운 음료가 있었는데요. 이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유럽 중심으로 이 글을 썼구나라는 게 다시 확연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닌 곳에서 들여왔다라는 뜻이에요. 커피, 커피는 아라비아.
차는 중국, 코코아는 멕시코에서 왔다고 합니다. 코코아를 보면 1520년경 멕시코에서 누에바 에스파냐, 그 멕시코에 이제 스페인이 가서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하잖아요. 거기에 그 도시 하나인 것 같아요. 나라인지.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스페인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빵 모양하고 알약 모양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음식이자 약으로 쓰였어서 비장이 아플 때 그 비장의 장애를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세빈의 부인의 편지들에서 보면 우유에 코코아를 섞어 마시는 습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빈네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보면 마르셀의 엄마와 할머니가 이 부인의 편지들, 이게 이제 아마 출판이 됐나 봐요. 그걸 열심히 읽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 옛날 사람이네요. 스페인에서 코코아가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계피향을 첨가해서 아주 진하게 코코아를 마셨다고 합니다. 코코아는 그렇고 차는 중국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요. 중국은 10세기에서 12세기 이전부터 널리 보급해서 차를 마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인들이 머나먼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여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마시려면 차 잎이 있어야 되고, 다기도 있어야 되고, 다구도 있어야 음, 되고,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자기로 음, 만든 찻잔 등 그런 이국적인 취향 자체까지 수입했었다고 하고, 처음에는 네덜란드인가요? 동인도 회사가 주도해서 암스테르담에 1610년경 차가 화물로 유럽에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차 나무라는 것은 이제 차 나무에서 처음 나오는 작고 부드러운 잎으로 최고급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차 종류는 또 되게 여러 가지여서 녹차라는 것도 있고 백차와 황차라는 것도 있고 청차라는 것도 있고 홍차라는 것도 있고 흑차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각각을 발효를 시키나 얼마만큼 발효시키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잎을 말리는 녹차는 그냥 바람 같은데 말린다면, 보이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또 푹 쪄갖고 또 말리고, 이래서 되게 다양하게 차도 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차가 처음에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논문을 썼는데,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썼더니, 그때는 또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져서, 그 차를 찬양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또 드렸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중계로 인해서 1657년경에 카페에서 차가 유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1720년에서 30년대에는 중국과 직교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차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입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차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커피나 차 이런 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커피 있네요. 커피는 원산지가 아마도 에티오피아였을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커피가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커피하우스
커피를 파는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당시에 술탄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그런 반대하는 의견들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니까 그 다음날 뭐 아침 기도 시간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금지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16세기 말 정도에는 거의 이슬람권 전체에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 이슬람권 중에서도 인도는 예외였다고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안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가 베네치아에 들어온 것은 1615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르세유에는 1644년, 거의 뭐 30년 후. 근데 처음에는 그 최초로 커피 열매와 값비싼 잔들, 그리고 커피 제조기를 들여와서 하니까 이제 아마 그 돈 있는 사람들이나 마셨겠죠. 그리고 파리는 1643년, 그 런던은 1651년 비슷비슷한 때예요. 커피가 운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환영을 받은 곳은 파리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뭐, 카페, 이런 거가 커피를 파는 집이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카페가 이쪽 나라 말이기를 바래요. 1669년 튀르키예 대사, 이제 미테 페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파리라는 게 살롱 문화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뭐 유럽이 많이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대사쯤 되는 사람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파리에서 수없이 많은 접대를 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사 직무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커피는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커피에 대해서, 이건 진짜 놀라운 치료약이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다고 해요. 수종, 몸에 뭐가 나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종기 같은 그런 거를 완화시키고, 오미나 피가 썩는 병에도 탁월하고, 심장에 열을 내리게 하고, 지나친 박동을 조절하고, 복통을 완화시키고, 시력을 떨어지게도 한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커피에서 이렇게 커피가 처음에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그 커피에서 나는 김이 음, 안질에 좋대요. 이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쨌거나 김을 쏘이니까 눈에 좋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병에도 잘 듣고, 숨이 찰 때, 아까 비장에 좋다 그랬죠. 또 뭐 기생충 있을 때도 좋고, 체하거나 과식에도 좋다라고, 거의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고 파리에 이게 이제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리에서는 커피 행상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 이 사람들이 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행상을 했는데, 튀르키예, 그 터키 사람들 복장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르고 커피 행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커피라는 게 그러면 그냥 이제 뜨거 커피 가루를 그냥 끓여서 그냥 그거 따라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질일 것 같진 않아요. 18세기 파리에는 그 파리 도시 하나에서만 700에서 800개의 카페가 있었고,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도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카페 오레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서 마시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주로 이제 이 아침에 가게 점원인 여자 점원들이 많이 마셨고, 요리사들도 많이 마셨고, 뭐, 하녀들이 마셨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리라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아직 아침은 아니고, 그, 집에 가서 저녁 먹기 전에 커피에다 우유 타서 마시면 저녁까지 버티는 힘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니까 이런 질이 낮은 커피에다가 그런 걸 타서 마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카페오레에 대해서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카페오레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될지 그런 모든 설레임을 갖고 그 카페 오레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르셀은 잘 살아서 이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카페 오레를 마셨습니다. 1712년부터 자바섬에 커피나무를 옮겨 심어서 이제 프랑스 전, 이렇게 식민지에서 커피를 만들어내니까 프랑스 전체의 커피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르봉 섬, 카엔 섬, 마르티니크 섬, 자메이카 섬, 산토 도밍고 섬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생산했고, 산토 도밍고산 커피는 값이 가장 낮았지만, 값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대량으로 팔 수 있었나 봅니다. 품질과 가격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언제나 모카 커피, 모카 지방의 모카 커피였고요. 그리고 자바섬, 자바 커피, 또 유명했고, 좀 아까 말했던 그 커피들이 다 유명했습니다. 커피 시장은 1730년대 이후 마르티니크 커피가 마르세유의 중개를 통해 그때까지 아라비아 커피가 장악하던 레반트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모카 커피를 즐기던 페르시아와 이슬람권 인도에 자바 커피를 보냈다고 해요. 이 커피에 대해서는 이게 레반트 지역이에요. 레반트 지역이 어디냐면 그 레반트가 동쪽,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래서 유럽, 이쪽, 프랑스,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시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넓게 보면 이쪽까지 다 광역으로 보면 레반트 지역이고, 이제 아주 짧게 보면 요 지역. 근데 요 지역이 이제 무역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대항로 시대가 어,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기 전이어서 이제 이쪽 중국, 인도 이런 데에서 무역품들이 실크로드나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암스테르담 이런 혹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런 상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 물품들을 사갖고 이제 유럽에다 팔아 넘기니까 큰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이런 레반트 지역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까지 했고요. 커피 얘기하면 또 이제 슬픈 거가 그거죠. 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 우리가 노예 무역 있잖아요. 노예 무역, 이렇게 보면 레반트 지역, 여기에 이제
담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커피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커피.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요. 그 프랑 이제 아, 이게 작지만 보면 이제 대항해 시대 때 그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콜럼버스는 이쪽으로 가서 그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발견하는데 그 마젤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망봉을 갔다가 이제 인도로 가서 프랑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항해 시대 때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거 전에 요 레반트 지역이 아시아에서 뭐 차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거죠. 뭐 인도에서 뭐 향신료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네. 그리고 그 이제 유럽에서 공산 이런 커피나 뭐 아까 말했던 그 사탕수수 뭐 이런 거에서 설탕을 만들고 뭐 이제 이 카리브해 지역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커피를 만들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 이제 이런 것들을 플란테이션에서 할 노동력이 없잖아요.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각 나라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런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여기 노예 해안이라고 하는데, 흑인들을 잡아서 이제 이쪽에 노예로 끌고 가서 노예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 원료를 이제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쪽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산품을 다시 만들어서 식민지에 파는 그런 삼각무역이라는 게 제국주의의 발흥, 제국주의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커피에 끝났고요.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담배입니다. 어, 자극제, 흥분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뭐 그랬다 이랬는데 그 자극제 해서 담배의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가지 독약이 있다. 담배, 커피, 차가 세 가지 독약이다라고 음, 하는데 이런 거는 다 독이 약으로도 쓰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커피, 차, 다 좋아하는 거네요. 담배는 코담배라는 것도 있대요. 코담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아, 지난번에 작은 새님이 사치품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13세기의 사치품은 향신료와 후추였다면 16세기에는 증류주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 커피, 담배다. 그리고 어쩌면 19, 20세기에는 마약이지 않을까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 뭔가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보상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담배가 그런 보상의 하나였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792년에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했더니 인디오들이 담배 잎을 말아서 피우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리스본 주재 프랑스 대사 장 니코라는 사람들은 카트린 드 메디시스한테 담배가루를 편두통 약으로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담배를 니코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1858년 스페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담배는 곧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발칸 지역, 러시아 등지로 됐고 1575년에는 필리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588년에는 버지니아. 재배가 크게 확대된 것은 1612년 이후라고 합니다. 일본에도 들어갔고 마카오에도 그 10년 후에 들어갔고 자바섬에는 그 1년 후 뭐 그 사이에 인도, 실론 뭐 다 담배가 들어갔습니다. 담배의 장점이라고 한 거는 극히 다양한 기후와 토양에 쉽게 적응하는 유연성이 있다고 하고 그 한 조각의 땅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담배가 유달리 빠르게 보급된 게 극빈농 사이에서였다고 해요. 암스테르담, 뭐 리스본, 세비야, 암스테르담에선 17세기 초 담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기, 씹는 담배 뭐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해서 그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첨가물을 해서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다음 시가렛, 연기 담배는 시가렛. 많은 정부에서 담배를 금지를 시켰다고 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갑자기 확 발제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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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